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참판 댁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인데다 문전옥답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가을 거짓 되면 곡간 8채가 그득히 들어찰 정도였지요. 다만 이 집안에는 남모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대를 이을 아들이 좀처럼 무탈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약한 집안 내력 탓인지 아들을 낳으면 낳는 족족 도를 넘기지 못하거나 어린 나이에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내리넷을 앞세운 끝에 겨우 남은 것이 막내 아들 덕이었지요. 살림은 넉넉하였으나 자식 복만큼은 그리 야박할 수가 없었던 셈입니다. 김참판 내외는 이 하나 남은 아들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덕이가 9살 되던 해 또다시 시름시름 앓아눕자 김참판은 다급히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들였지요. 이놈이 성인이 되기 전에 명을 달리할까 두렵소. 무슨 방도가 없겠소. 점쟁이는 덕이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양기가 부족한 사주입니다. 쇠기운이 강하고 생활력이 억척스러운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시면 그 기운이 도련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참판 내외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며느리감을 물색하였지요. 살림은 넉넉한 집안이었으니 아들의 명을 늘릴 수만 있다면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눈에 든 것이 가난한 양반가의 맏딸 16 점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억척스레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온 데다 사주에 쇠기운이 강하다는 점쟁이의 말과도 딱 들어맞는다 하였지요. 가난한 살림에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점순이의 부모는 감지덕지하였습니다. 김참판 댁에서는 예를 다하여 논서맞이기를 얹어보내었고 그렇게 9살 신랑과 16색시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혼인날이 밝았지요. 온 집안이 손님을 치르고 잔치 준비로 분주한 그 와중에도 정작 신랑들 덕이는 마당 한편에서 집신짝을 대충 걸친 채 참새를 쫓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콧물이 코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였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지요. 마당에는 차일이 넓게 드리워지고 그 아래로 팔도에서 모여든 친척들과 근동유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온종일 전 부치는 냄새와 국 끓는 김이 피어올라 온 집안에 잔치집 특유의 흥성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마당 한쪽에서는 풍물패가 꽹과리를 울리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늘어선 구경꾼들은 삼정승 6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혼례라는 말에 저마다 목을 빼고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려 애를 썼지요. 도련님, 이러다 초래청에 늦으십니다. 유모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덕이는 참새 한 마리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우 붙들려 옷을 갈아입고 초래청에 서게 된 덕이는 정작 혼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눈치로 연신 두리번거리기만 하였지요. 가마를 타고 도착한 점순이는 가마에서 내려서다 이 코올리게 신랑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아이였지요. 점순이는 기가 막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온 것인지 어린애 보모로 들어온 것인지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점순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초래청에는 병풍이 둘러쳐지고 그 앞에 소반이 놓였는데 소반 위에는 밤과 대추, 청실홍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지켜보는 어른들의 눈길 속에서 어린 신랑과 새색시는 맞절을 나누었지요. 절을 하다 말고 자꾸만 딴청을 피우는 덕이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점순이는 그저 정면만을 응시한 채 흐트러짐 없이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즈음에야 지루하도록 긴 혼례 절차가 모두 끝이 났지요. 밤이 되어 신방에 든 점순이는 아랫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훌쩍이고 있는 덕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다 지친 데다 낯선 얼굴들에 둘러싸여 겁이 난 모양이었지요. 서방님, 밥은 자셨습니까? 점순이가 나직이 물었지요. 덕이는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파요. 점순이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곶감 하나를 꺼내어 덕이의 입에 살며시 넣어주었습니다. 덕이는 그 달콤한 맛에 울음을 그치고 오물오물 곶감을 씹기 시작하였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점순이는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울지 마셔요. 내일부터는 제가 밥도 챙겨드리고 업어도 드리겠습니다. 점순이는 그 순간 이 혼인이 지아비를 얻는 일이 아니라 어린 동생 하나를 떠맡는 일임을 직감하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곶감을 오물거리며 스르르 잠이 드는 덕이를 바라보며 16점 순이는 아내가 아니라 마치 누이나 어미의 심정으로 이 집안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점순이는 곱게 단장을 하고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올렸습니다. 밤과 대추를 소반에 받쳐 올리며 큰절을 올리는 그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자태를 이리저리 훑어보며 매서운 눈으로 흠잡을 때를 찾았으나 그 태도가 어찌나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는지 이렇다 할 트집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됐다. 가서 안채 살림 법도부터 차근차근 익히거라.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것이 시어머니가 건넨 첫 인정이었음을 점순이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지요. 김참판은 그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순이의 길고 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덕이는 동네를 온통 헤집고 다니며 신이 나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서당 벗들을 만날 때마다 대뜸 팔을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야, 내 색시 봤나? 얼굴이 아주 훤하다. 곶감도 주고 업어도 준다했다. 에이, 네가 장가를 갔다고? 니는 아직 코 올리게 아이가. 벗들이 못 믿겠다는 얼굴로 놀려대면 덕이는 되레 목에 힘을 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진짜라 카이. 우리 색시가 얼마나 이쁜지 니들은 모른다. 동네 어른들도 그 모습이 우스워 지나가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허허, 저놈 장가가더니 아주 어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덕이는 정작 혼인이 무엇인지 지아비 노릇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예쁜 누나 하나가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김참판 대 꼬마 신랑이 색시자랑에 여념이 없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대갓집 자그만 힘으로 들어앉은 점순이의 시집살이는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고 고단하였습니다. 노비들이 수두룩하여 굳은 손일을 직접 할 일은 없었으나 뼈대 있는 양반가의 안살림 법도를 익히고 수많은 행랑채 식술들을 다스리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지요. 무엇보다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조바심은 사사건건 날선 훈계로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아랫 것들을 통솔하는 태도가 어찌 그리 무르고 답답하냐. 종년들이 얕보지 못하게 기강을 세워야 하느니라. 손님상에 올릴 다과 차림새의 격조가 이게 무엇냐. 사대부 가문의 법도를 다시 익히거라.
점순이는 첫 딸기 울 때부터 일어나 안채와 곡간장부를 대조하고 집안 대소사에 드는 물품이며 노비들의 일감을 빈틈없이 챙겨야 했습니다. 봄이면 종들을 지휘해 봄가리 새참과 제사 음식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감독해야 했고, 여름엔 장독대 수십 개의 장맛이 변할세라 노비들을 단속하며 진땀을 뺐으며, 가을엔 8채 곡간에 들어찰 나락과 도지를 세마느라 밤마다 장부와 씨름하였지요. 겨울이면 온 집안 식솔들의 방한 채비와 소못 짓는 일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살림을 단속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 사이사이 어린 남편 덕이에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마냥 모진 사람이라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 넷을 앞세운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점순이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다만 그 근심이 며느리를 향한 구박으로 쏟아지는 것이 서러울 따름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가 점순이를 불러세워 안살림 솜씨를 매섭게 닦아세울 때마다 어디선가 쪼르르 달려와 끼어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9살 덕이었지요. 어머니, 색시 잘못 아니에요. 지가 그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사상 올릴 침선 솜씨를 두고 점순이를 나무라던 어느 날에도 덕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바느질이 뭐가 어때서요? 지난번에 색시가 지옷 꿰매준 거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이놈이 언제부터 색시 역성을 그리 들었느냐.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나무라도 덕이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점순이가 등 뒤에서 그만하라 손짓을 하여도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앞을 막아서곤 하였지요. 색시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저도 속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어린 아들의 고집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혀를 차며 돌아서곤 하였습니다. 저놈이 언제 저리 컸다고 색시 편을 다 드는고. 점순이는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민망한 척 덕이를 나무랐으나 속으로는 그 마음이 못내 고마웠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리고 힘없는 지압이었으나 저를 지켜주려 애쓰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점순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저 어린 것이 저러니 내 어찌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있으리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친척들이 모여드는 큰 명절 잔치가 열렸지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장만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점순이에게 손님상 준비를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김 참파는 사랑채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들과 술잔을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묻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온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는 날이다. 행여 실수라도 있으면 이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점순이는 새벽부터 참모와 여종들을 지휘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풍성한 손님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을 맞이해야 할 어린 신랑 덕이는 상위에 올라온 갖가지 전과 떡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예를 갖추는 것도 잊은 채 손부터 뻗었지요. 우와, 이 산적 맛있겠다. 덕이는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다 말고 상위의 산적 하나를 낼름 집어먹었고 그 모습에 점잖은 친척 어른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허허, 저댁 도련님은 아직 예법을 덜 배우셨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낯빛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해졌지요. 하필 그 자리에는 근동에서도 법도를 따지기로 소문난 큰 집 종영수까지 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깎일까 안절부절 못하며 덕이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어린 덕이는 그것도 모르고 이번엔 전 접시로 손을 뻗었습니다. 김참판은 술잔을 기울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매서운 눈초리를 느끼고는 얼른 헛기침으로 웃음을 감추었지요. 바로 그때 점순이가 재빠르게 나서서 덕이의 손을 슬쩍 붙잡고는 능청스레 웃으며 어른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오늘 아침부터 어른들 뵐 생각에 들떠서 미처 조반을 못 드셨습니다. 소첩이 먼저 욕이라도 시켜드리고 오겠습니다. 점순이는 그렇게 둘러대며 덕이를 슬쩍 데리고 부엌으로 물러났지요. 그곳에서 얼른 주먹밥 하나를 뭉쳐 덕이 입에 넣어주고는 다시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쳐 손을 잡고 나와 어른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서방님, 이제 어른들께 큰절을 올리시지요. 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히 큰절을 올렸고 친척들은 그제야 흡족한 얼굴로 덕담을 건네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참판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 마당을 지나던 점순이를 슬쩍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라가 오늘 애썼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야. 김참판은 그렇게 말하며 소매자락 속에서 엽전 몇 양을 슬쩍 꺼내어 점순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건 아버님 이러실 것까지야. 쉬,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며느라가 고생하는 걸 내 다 아는데 겉으로 표를 못 낼 뿐이다. 이걸로 저작거리에서 고운 비단댕기라도 하나 사 하거라. 점순이가 사양하려 하였으나 김참판은 이미 헛기침을 하며 사랑채로 총총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시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와 슬며시 쥐어준 그 엽전 몇 양에 점순이는 뜻밖의 온기를 느꼈지요. 그 뒤로도 김참판은 시어머니 몰래 점순이에게 이따금 용돈을 찔러주곤 하였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주치면 이걸로 뭐라도 사 먹거라 하며 슬쩍 손에 쥐어주었고 명절이 지나 살림이 빠듯해 보일 때면 집안 살림에 보태거라 하며 따로 불러 돈주머니를 건네기도 하였지요.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말이 뒤따랐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면 또 잔소리를 늘어놓을 게야. 점순이는 그 어색한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우스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곤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시아버지였으나 그 마음 씀씀이만큼은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살가운 사람이었지요. 잔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점순이를 따로 불러 처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칭찬을 건넸습니다. 오늘 내 순발력이 아니었으면 이 어미가 큰집 종영수 앞에서 얼굴을 못 들 뻔하였다. 점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이 잔잔히 번져갔지요. 그날 밤 점순이는 시어머니 방에 자리끼를 올리러 들어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낡고 색바랜 베네쩌고리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셋째의 것이다. 인기척에 놀란 시어머니가 황급히 저고리를 감추려다 이내 체념한 듯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더랍니다. 돌도 못 채우고 갔지. 그 전에 큰애도 둘째도 다섯 중 셋을 그리 앞세웠느니라. 그래도 덕이 위로 하나는 3살을 넘겼었다. 점순이는 조심스레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매섭던 눈매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지치고 서러운 어미의 얼굴로 보였지요. 마지막으로 덕이를 낳았을 때는 정이라도 붙이면 또 잃을까 두려워
차마 안아보지도 못하였다. 젖도 유모에게 맡기고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려도 애써 못 들은 척 하였느니라. 그리 모질게 굴어야 혹여 저 아이를 또 잃어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날카롭게 며느리를 다그치고 손자를 그리 애타게 기다리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온전히 헤아려지는 듯 하였지요.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것도 실은 이 집안 대가 끊길까 무서워서였다. 며느리를 드리고도 저 아이가 언제 또 잘못될까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었느니라. 시어머니는 베네쩌고리를 다시 곱게 개켜 반다지 속 깊숙이 넣었더랍니다. 그러니 너는 부디 저 아이를 오래오래 지켜주거라. 내가 못다한 그 정, 내가 대신 쏟아주거라. 어머님, 소첩이 목숨을 다해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점순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하였지요.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순이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속에 숨은 그 서러운 마음을 조금씩 더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엄한 시어머니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은근한 정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사달이 났지요. 서당에 가야 할 덕이가 글 공부는 뒷전이고 마당 앞 감나무에 기어올라 발갛게 익은 홍시를 따려 하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당의 감나무는 그의 유난히 실한 열매를 맺어 가지마다 붉은 등불을 매단 듯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낙엽이 마당 가득 소복이 쌓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서늘한 저녁 공기 속에서 감 익는 달큰한 냄새가 은은히 풍겨나왔습니다. 저놈의 홍시 떨어지기 전에 따다가 색시 줘야겠다. 덕이는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아이고! 비명과 함께 덕이는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였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걷지도 못한 채 사랑방 마루에 누워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녹이 어린 얼굴로 점순이를 다그쳤지요. 이 화상아, 새색시가 들어왔으면 남편 단속을 잘해야지. 마당에 감나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서방님 다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냐. 점순이는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감히 말대꾸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송구합니다, 어머님. 소첩에 불찰이옵니다. 밤이 되어 사랑방에 들어간 점순이는 퉁퉁 부은 덕이의 발목에 약초를 찧어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덕이는 낮에 소란이 미안했던지 훌쩍이며 점순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색시 미안해요. 내가 감나무만 안 올랐어도 색시가 어머니한테 안 혼났을 텐데. 되었습니다. 어서 뼈나 잘 붙게 가만히 누워 계시어요. 점순이는 무뚝뚝하게 답하면서도 손끝으로는 덕이의 발목을 정성껏 감싸주었지요. 어린 남편이 미안해하는 그 마음만큼은 나이답지 않게 기특하다 여겼습니다. 그날 밤늦게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우르릉 쾅쾅 울렸습니다. 장맛비 같은 가을비가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며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요. 평소 천둥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기겁하며 깨어나던 9살 덕이는 번개가 번쩍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옆에 누운 점순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색시 번개가 번쩍했어요. 나 무서워요. 점순이는 품에 앙증맞게 파고드는 어린 남편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지요. 낮에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 서럽던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점순이는 바들바들 떠는 덕이를 꼭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제가 안아드릴 터이니 눈 감고 주무시어요. 제가 지켜드릴 것이니 걱정 마시고요. 덕이는 점순이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이내 잠이 들었지요. 낮에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구박을 받았지만 이 무서운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이 아내의 품이었던 셈입니다. 점순이는 잠든 덕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언젠가는 정말 나의 지아비가 될 터인데 그날이 오기는 할는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으르렁거렸으나 점순이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한 다짐 하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신랑을 어떻게든 제 손으로 번듯한 사내로 키워내리라는 다짐이었지요. 그로부터 새해가 지난 덕이가 12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그 해, 덕이는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 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곧부리려니 하였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열이 내리기는커녕 점점 더 펄펄 끓어올랐지요. 어머니, 서방님이 헛소리까지 하십니다. 점순이의 다급한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으나 진맥을 짚어본 의원의 낯빛도 그리 밝지 못하였지요. 고비를 넘겨야 알 것입니다. 병약한 체질이라 각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놓았습니다. 앞서 자식 넷을 병으로 앞세운 그 세월이 다시금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하였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아이마저 데려가시려는가. 점순이는 그날부터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덕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히고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이고 헛소리를 하며 뒤척이는 덕이의 손을 밤새 붙잡고 있었습니다. 색시 거기 있어요? 열에 들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덕이는 자꾸만 점순이를 찾았지요. 점순이는 그 작은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눈 붙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점순이는 덕이의 이마를 짚어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밤새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덕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숨소리는 이제 고르고 평온하였습니다. 점순이는 그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선명한 감정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지요. 내가 이 사람을 진정 잃고 싶지 않았구나. 그것은 더 이상 어린 동생을 돌보는 마음도 집안의 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점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정이었지요.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난 덕이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 리 없이 그저 배가 고프다며 점순이를 보채었습니다. 점순이는 그 철없는 모습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눈시울 만큼은 다시 붉어지고 말았지요. 그해 봄, 점순이와 덕이는 혼인한 지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처가에 다니러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그간의 고생을 아는지라 흔쾌히 며칠 말미를 내어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덕이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에 들러 한참을 서성이더니 엿가락과 주전부리를 잔뜩 사들고 돌아왔지요. 아우들 줄라고 산 것입니다. 덕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레 내밀어 보이자 점순이는 그 마음 씀씀이가 대견해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시댁에서도 사돈댁의 인사치레로 챙긴 무명 몇 필과 정갈한 과일을 따로 마련해 주었으니 점순이 내외의 보찜은 어느 때보다 두둑하였습니다. 처가에 도착하니 없는 살림에도 장모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내었습니다. 씨암탉을 잡고 흰 쌀밥을 지어 올린 것이 딸 내외를 맞는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처가에는 손아래이긴 하지만 덕이보다 나이가 많은 동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제로 덕이를 귀여워했지만 가장 껄끄러운 것은 덕이보다 형님뻘인 나이에 덩치까지 장대 같은 처남 영수였습니다. 덕이는 은근히 기선이 제압되는 것을 숨기려 일부러 목에 힘을 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처남 그동안 키가 더 컸네 그려. 영수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픽 웃으며 덕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매형도 얼굴이 좋아지셨소. 우리 누이만 살이 좀 빠진 듯하오. 어린 매형을 업고 다녀서 그런가? 나이는 덕이가 어렸지만 집안에서는 엄연히 누님의 남편이자 형님 대접을 받아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처가집에서 늘 형님 행세를 하던 영수 눈에는 저보다 한참 어린 데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보아온 덕이가 여전히 미덥지 못했던 것이지요. 덕이 역시 그 은근한 깔보는 눈빛을 눈치채고는 속으로 발끈하였습니다. 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번에 서당 공부를 단단히 하고 온 사내일세. 사내의 기계는 덩치로만 따지는 게 아니지. 기계요? 그럼 나랑 씨름 한 판 붙어보시겠소? 매형뼈가 부러지나 내 팔이 부러지나 보게요. 두 사람 사이에 흘러내리는 서늘한 신경전에 장모는 깜짝 놀라 얼른 소리쳤습니다. 이놈 영수야, 어디 형님한테 눈을 부라리고 그래?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장모가 야단을 쳐도 영수는 입을 삐죽거리며 덕이에게 눈을 흘겼고 덕이도 지지 않는다는 듯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곁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점순이는 기가 막혀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철없는 남정네들이 만나자마자 또 어린애처럼 싸우네. 점순이가 슬며시 덕이의 옷자락을 꼬집으며 눈을 흘기자 그제야 덕이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거두고 영수에게 마지못한 듯 져주는 척 자리를 피했지요. 원 처남 농담도 참, 허허. 비록 첫 만남부터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져 팽팽한 불꽃이 튀었지만 덕이가 저작거리에서 사온 엿가락과 주전부리를 영수 품에 툭 쥐어주며 묘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자, 형님 노릇은 못해도 이거 하나씩들 나눠 드시게. 그 넉살에 영수도 픽 웃으며 마지못해 엿가락을 입에 물고 닭다리 하나를 뜯어 덕이를 주며 말하였습니다. 형님도 이거 하나 드시오. 덕이도 닭다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 사이에 서먹한 기운도 눈 녹듯 사그라들었지요. 어머니는 나머지 닭다리 하나는 딸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딸 그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시집살이가 그리 고되더냐. 점순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도 저를 많이 따르고 시댁 어른들도 잘 대해 주십니다. 곁에서 처남들에게 엿을 나누어 주던 덕이가 그 말을 듣고는 넉살 좋게 거들었지요. 참말입니다, 장모님. 제가 색시를 얼마나 아끼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너스레의 장모는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곁눈으로 흘깃거리다 헛기침을 하며 슬며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어린 딸을 눈서맞이기와 맞바꾸듯 시집 보낸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점순이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 지냅니다. 걱정 마셔요. 저녁상을 물리고 점순이가 동생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이 덕이는 부엌 뒤편으로 장모를 슬며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곱게 싼 무명 한 자락과 엽전을 꺼내어 내밀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이건 색시 몰래 드리는 것입니다. 장모님 버선이라도 한 켤레 지어 신으십시오. 장모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들 잠든 뒤에 점순이는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집에서는 차마 내보일 수 없었던 서러움이 친정에 오니 비로소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 되자 점순이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한 얼굴로 동생들과 어울려 놀아주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장모는 점순이의 손에 삶은 고구마 몇 알과 손수 지은 버선 한 켤레를 쥐어주고 덕이에게는 새로 삶은 집신 한 켤레를 내밀며 대견한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몸성이 지내거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여기 생각하고 점순이와 덕이는 그 작은 보따리들을 품에 꼭 안고 나란히 씩씩한 걸음으로 시댁을 향해 걸어갔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덕이가 16이 되니 점순이는 23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콧물을 흘리며 감나무나 타던 코울리개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제법 선비의 태가 나기 시작하였고 서당에서도 낭낭한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훈장의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김참판댁 도련님, 참으로 늠름하게 자랐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덕이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점순이가 홀로 앉아 젖은 머리를 빗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감아 늘어뜨린 검은 머리채와 무명 저고리 아래로 언뜻 비치는 목덜미가 물기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색시 하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붙였을 터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것이 내 색시가 맞나? 어찌 오늘따라 저리 고와 보이는고.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덕이는 점순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자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십니까? 점순이가 영문을 몰라 뒤에서 불렀으나 덕이는 대답도 못하고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당 쪽으로 내달렸지요. 그날 이후로 덕이는 점순이를 대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어미처럼, 누이처럼 여기며 스스럼 없이 품에 파고들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문득문득 점순이의 손끝이나 눈매를 훔쳐보다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곤 하였지요. 점순이는 그런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수줍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곤 하였습니다. 우리 서방님도 이제 정말 사내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나 시어머니의 근심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였는데도 며느리에게서 태기가 없으니 그 조바심이 다시 점순이를 향한 타박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지요. 혼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태기가 없단 말이냐? 이러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타박을 줄 때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덕이가 사랑방 문을 박차고 나와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덕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 아니라 사내다운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는 것이 어찌 색시의 잘못이겠습니까? 굳이 탓을 하시려거든 제 공부가 부족하고 아직 철이 덜 든 제 탓을 하십시오. 자꾸 색시를 이리 구박하시면 저는 색시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슬퍼런 단호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색시 편을 들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역성이 제법 사내구실을 할 만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혀를 끌끌 차며 입을 닫았습니다. 저놈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허구한 날 지 색시 편만 들고. 점순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집신을 끌고 참새를 쫓던 그 코올리개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아비로 자라 있었던 까닭입니다. 내가 헛키운 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란 평탄하기만 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덕이가 16이 되던 해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지고 떠나는 길이었지요. 며칠에 걸친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마주한 한양의 풍경은 시골에서만 나고 자란 덕이의 눈을 어지럽힐 만큼 휘황찬란하였습니다.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좌우로 즐비하게 늘어선 기와집과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온갖 물산이 산더미처럼 쌓인 시전의 풍경의 덕이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고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해본 규모의 큰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김참판은 아들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였으나 그날만큼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지요. 내 너를 낳고 기르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내 형들을 넷이나 앞세우고 나서야 겨우 얻은 내가 아니냐. 부디 몸 성이 다녀오너라. 급제야 하면 좋겠으나 그보다 내가 무탈이 돌아오는 것이 이 아비에게는 더 큰 소원이다. 덕이는 아버지의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반드시 급제하여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참판은 그런 아들의 등을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니 시어머니는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점순이는 노잣돈을 두둑이 챙겨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고 시험에 정신을 온전히 쏟으십시오. 저는 집에서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염려 마시오 색시.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리다. 그러나 정작 한양 시험장에서 마주한 문제는 덕이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시골 서당에서 갈고 닦은 실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며칠 뒤 방이 붙던 날 덕이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제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방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덕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큰 좌절을 맛본 것이었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풀죽은 마음으로 여간방에 틀어박혀 있던 덕이에게 함께 과거를 보러 왔던 같은 처지의 낙방 선비들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꿰어내었습니다. 이보게 젊은 나이에 한 번 떨어진 것이 무슨 대수인가. 오늘은 시름이나 있게 한잔하세. 덕이는 처음엔 사양하였으나 낙방의 쓰라림을 달랠 길이 없어 결국 그 술자리에 이끌려 나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덕이는 한 기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낙방 선비들을 따라 들어선 기방은 은은한 등불 아래 자개장과 병풍이 늘어서고 향내가 그윽이 감도는 태어나 처음 보는 별세계였습니다. 주렴 너머로 가야금과 장구 소리가 흐르고 곱게 단장한 기녀들의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요. 시골 서당방과 사랑채밖에 모르던 덕이에게 그 화려하고 몽롱한 풍경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름은 화연이라 하였습니다. 곱디고 온 얼굴에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고 시 한 수를 읊는 말솜씨까지 유려하여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여인이었지요. 화연은 낙담한 덕이의 곁에 다가와 술을 따르며 은근한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도련님처럼 젊고 준수하신 분이 한번 낙방하신 것이 무어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다음에 또 보시면 될 일을요. 화연은 그렇게 말하며 곁에 놓인 가야금을 끌어당겨 무릎에 얹었지요. 가느다란 손끝이 현 위를 스치자 애끓는 듯한 가락이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곡이 끝나자 화연은 나직한 목소리로 시 한 수를 읊었더랍니다. 낙방의 서름에 젖어있던 덕이의 귀에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처럼 들렸지요. 도련님 같은 분이 이런 총구석 시골집 며느리한테 얽매여 사시는 것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화연은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덕이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더랍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그 손길에 덕이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시골에서만 자란 덕이에게 화연의 그 화려한 자태와 능숙한 언변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별세계였습니다. 낙방의 쓰라림에 지쳐있던 마음은 그 달콤한 위로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날 이후로 덕이는 과거 공부를 핑계 삼아 매일같이 화연의 기방을 드나들게 되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름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덕이는 화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주렴 아래 마주 앉아 시를 주고받고 가야금 가락에 취해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덕이를 보다 못해 나선 이가 있었으니 고향에서부터 함께 자라 이번 과거에도 나란히 응시하였던 철구였습니다. 철구는 덕이가 기방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번 찾아와 팔을 붙들었지요. 이복의 덕이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겐가? 자네 색시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는가? 9살 코올리게였던 자네를 16부터 데려다 키워낸 그 야무진 색시 말일세. 철구 자네가 뭘 안다고 이러는가? 그저 시름이나 달래는 것뿐이네. 시름을 달래도 정도가 있지. 벌써 몇 달째 서책은 펼치지도 않고 밤마다 기방에 처박혀 있다는 걸 고향 사람들이 다 알면 뭐라 하겠는가. 철구는 답답한 마음에 덕이의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기방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캄캄한 밤길을 한참이나 말없이 걸었지요. 덕이야, 나는 네가 9살 코올리게일 때부터 봐온 벗이다. 네 색시가 다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다. 그런 네가 이러는 꼴을 내가 어찌 그냥 두고 보겠나. 철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덕이도 그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네, 안다, 철구야. 나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네. 철구의 다그침에 덕이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간은 발길을 끊고 서책을 펼쳐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화연이 사람을 보내어 도련님이 아니 오시니 몸져 누웠다는 전가를 보내오자 덕이는 이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겠네. 그 한 번이 다시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었지요.
철구는 몇 번을 더 찾아와 말려보았으나 이미 화연에게 마음을 빼앗긴 덕이는 좀처럼 돌아설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철구도 지쳐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끊고 말았지요. 내 자네를 위해 할 만큼 하였네.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르네. 그렇게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린 덕이는 이제 누구의 만류도 듣지 않은 채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노잣돈은 금세 바닥이 났지요. 그러나 덕이는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내어 공부에 더 매진해야 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며 거짓을 고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점순이는 살림을 쪼개고 폐물까지 팔아가며 몇 번이고 노잣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점점 옹색해졌습니다. 점순이는 직접 삭바느질감까지 맡아가며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애를 썼지요. 밤이 깊도록 바늘을 놀리다 손끝이 부르트기 일쑤였으나 남편이 타지에서 고생하려니 여기며 그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학문에 매진하신다는데 내 어찌 편히 지낼 수 있으리요. 점순이는 혼인 때 받았던 은비녀마저 몰래 팔아 노잣돈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덕이는 과거 공부는커녕 화연의 기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집안에서 붙여준 돈을 술과 놀이개, 화연을 위한 폐물을 사는데 탕진하였지요.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까지 돈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순을 타박하였습니다. 너는 서방이 타지에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잣돈도 넉넉히 보내지 않은 것이냐? 서방이 어리다고 우스운 것이야? 시어머니는 전답을 일부 팔아 목돈을 마련하여 덕이에게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지요. 화연은 덕이의 재물이 바닥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냉랭해졌고, 덕이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덕이는 화연에게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화연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혀 염치불고하고 그녀에게 매달렸지요. 내 비록 이 꼴이 되었으나 그대만은 곁에 두고 싶소.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내 첩이 되어주오. 화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였으나 이제는 이곳을 나가 정착하여야 할 나이였고, 덕이네가 고향에서 제법 사는 집이라는 소리를 들은지라 그리 나쁘지 않다 여겨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노친네 첩보다야 순진한 도령이 낫지. 그렇게 덕이는 거짓골이 된 몸으로 기생화연을 대동한 채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지요. 고향 마을 어기가 가까워질수록 덕이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거워졌습니다. 19의 청년이 된 덕이는 한양으로 떠날 때의 그 늠름한 기상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남노한 몰골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 뒤로는 화려하게 치장한 화연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덕이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점순이는 노잣돈이며 폐물을 몇 번이고 붙여주면서도 남편이 잘 지내고 있으려니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덕이에게서 오는 편지의 사연이 이상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에 매진한다는 말치고는 돈을 청하는 횟수가 잦았고 나중에는 아예 소식마저 뜸해졌습니다. 전담 문서를 하나둘 팔아 노잣돈을 보냈던 횟수가 늘어나자 시어머니도 비로소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양까지 사람을 보내 알아볼 방도도 마땅치 않은 데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역시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타던 차에 대문 밖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덕이는 차마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아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점순이와 시어머니가 황급히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왔지요. 거짓골이 든 아들과 그 뒤에 서서 빈정거리듯 웃고 있는 낯선 기생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었지요. 이것이 대체 무슨 짓입니까? 과거를 보러 가신 분이 기생을 데리고 오시다니요? 체면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당장 마당에 빗자루를 집어들어 화연을 향해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를 기어들어 오느냐?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시어머니가 엽전 몇 푼을 화연의 얼굴에 던지며 매섭게 몰아세우자 화연은 이미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별다른 미련도 없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사라졌지요. 부자라 하여도 한양과는 다른 소박한 살림살이에 화연은 애초에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 소란에 사랑채에서 낮잠을 청하던 김참판도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몰골과 방금 쫓겨난 기생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던 김참판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네가 정녕 내 아들이 맞느냐? 그 목소리는 노기보다는 깊은 실망과 허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아버지였기에 그 조용한 물음이 오히려 어떤 불호령보다 덕이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참판은 그 이상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돌아서서 사랑채로 향하다가 문지방을 넘기 전 점순이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지요. 며느라가 내 저 아이를 고이만 키웠더니 저 모양이 되었구나. 미안하다. 그 말에는 아비로서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은 한 늙은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덕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얼굴로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색시, 내가 미쳤었소. 한양년의 유혹에 눈이 멀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그러나 점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릴 뿐이었지요. 그날부터 점순이는 며칠이 지나도록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여느 때처럼 차려내어 놓았으나 덕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덕이가 아무리 죄송하다 잘못했다 빌어도 점순이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색시 그만 말 좀 해줘. 내 정말 잘못했어. 덕이는 그 침묵이 오히려 매질보다 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크게 화를 내며 나무라준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았으나 점순이는 사흘이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조차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점순이는 마침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손에는 굵직한 회초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점순이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덕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이긴 왜 죽입니까? 사람 노릇 못하는 실패자가 거짓골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제 손으로 다시 사람을 만들어야지요.
그 목소리에는 지난 10여 년간 이 집안을 지탱해온 여인의 단단한 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점순이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세끼 밥만 겨우 넣어주며 덕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지요. 덕이는 어릴 적 천둥치던 밤절을 품에 안아주던 아내의 그 다정한 눈빛이 이번에는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빛으로 변한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랑방 봉창 밖으로는 계절이 하염없이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 문이 잠기던 겨울에는 문풍지 틈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새어들어와 손끝이 곱을 지경이었지요. 봄이 되자 담장 너머 매화 향기가 은은히 스며들었고 여름이면 매미 울음소리가 종일토록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봉창을 두드릴 즈음이면 덕이는 어느새 계절이 한 바퀴를 다 돌았음을 서책 너머로 깨닫곤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대목까지 다 못 외우시면 저녁상은 없습니다. 색시 너무하지 않소. 너무한 것은 서방님이 저지른 짓입니다. 어서 서책이나 펼치시지요. 처음 며칠은 덕이도 억울한 마음에 몰래 서책을 덮고 딴짓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 밖에서 점순이의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고 결국 덕이는 뼈가 부서지도록 책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덕이가 서책 사이에 잡서 한 권을 몰래 끼워 넣고 딴청을 피우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점순이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점순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싸늘하였습니다. 덕이는 흠칫 놀라 잡서를 등 뒤로 숨기려 하였으나 이미 늦은 뒤였죠. 그것이 잠시 눈이 피로하여 점순이는 말없이 그 잡서를 빼앗아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어제 못다 외운 대목마저 마저 외우십시오. 그날 밤 덕이는 배를 고르며 밤새 서책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배고픔이 낯설지 않았지요. 9살 적참새를 쫓다 밥대를 놓치고 점순이에게 곶감 한 조각을 얻어먹던 그날처럼 이 모진 여인이 결국은 저를 살리려 이러는 것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이제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에서 덕이가 몰래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는지 함께 감시하며 힘을 보태었지요.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리려는 게로구나. 진작 이리 했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덕이는 점순이의 매서운 채근 속에서 서서히 다시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년이 지날 즈음 덕이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경서의 구절들을 스스로 되짚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회초리가 무서워 억지로 펼치던 책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몰랐던 뜻을 깨우칠 때마다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하루는 서당 훈장이 찾아와 덕이의 글을 살펴보고는 놀란 얼굴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정도 필력이면 다음 과거는 능히 노려볼 만하다.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이 달라졌는가. 점순이는 그 말을 문 밖에서 엿듣고는 남몰래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초리를 들던 그 나흘째 밤의 독한 다짐이 비로소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다시 반년이 흐르자 덕이의 글에는 전에 없던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며칠째 끙끙대던 어려운 대목을 마침내 스스로 풀어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색시, 이 구절 내가 드디어 알아냈소. 문 밖에 있던 점순이가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방문을 슬며시 열어보니 덕이가 상기된 얼굴로 서책을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애써 무뚝뚝한 얼굴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장하십니다. 그 기세로 나머지도 마저 익히시지요. 그러나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서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 한양에서 열을 공부면 되겠지 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점순이는 여전히 매섭게 채근하면서도 밤이 깊으면 몰래 야참을 지어 사랑방 문 앞에 놓아두곤 하였습니다. 덕이는 그 정성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아내가 쥐어준 회초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학문에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3년 동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타박하는 대신 손수 덕이의 끼니를 챙기고 등잔 기름을 아끼지 않으며 아들의 뒷바라지에 힘을 보태었지요. 지난 세월의 그 매서운 잔소리들이 싫은 자식을 향한 서투른 사랑이었음을 온 집안이 이제는 말없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점순이의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으로 밥상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버선발로 뛰쳐나가 의원을 불러들였지요. 태기가 맞습니다요. 의원의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부여잡고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대가 드디어 이어지는구나. 사랑채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김참판은 지팡이도 잊은 채 버선발로 마당까지 달려나왔지요. 평생 근엄함을 잃지 않던 노인이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마당을 몇 바퀴나 돌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런 경사를 다 보는구나. 며느라가 정말 고맙다. 고마워. 김참판은 점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점순이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혼이 난 지 어언 10수년, 그토록 애태우던 태기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덕이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색시, 그것이 정말이요? 점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번져 있었지요. 예, 서방님을 닮은 아이일지 저를 닮은 아이일지 벌써 궁금하옵니다. 덕이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사람 구실을 해야겠소. 색시와 뱃속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과거만큼은 반드시 급제하고 말겠소. 며칠 뒤 덕이는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보찜을 꾸렸습니다. 예전 처음 떠나던 날과는 사뭇 다른 얼굴이었지요. 그때는 철없는 기대와 허영으로 들떠 있었다면 이번에는 등에 짊어진 무게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색시 배웅 없이도 잘 해내실 겁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서방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점순이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지요. 덕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 철없던 소년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치러진 과거 시험장에서 덕이는 지난날의 오만함을 버리고 묵직하고 진중한 답안을 써 내려갔지요. 시험관들은 그 글의 깊이와 정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마침내 방이 붙던 날 덕이의 이름은 장원의 자리에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북과 벼루가 부딪히는 소리, 낮은 헛기침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 속에 간간이 울려 퍼졌지요. 예전 같으면 그 분위기에 짓눌려 손끝이 떨렸을 터인데 이번만큼은 덕이의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하였습니다. 사랑방에서 셀 수 없이 밤을 지새우며 다졌던 그 시간들이 흔들림 없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백마에 올라탄 덕이가 금이 환영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그 행렬을 구경하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김참판과 시어머니가 서서 떨리는 눈으로 아들이 탄 백마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만개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어사와의 붉은 꽃술이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지나는 이들의 시선이 절로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었고 몇몇 안악들은 눈시울까지 붉히며 옛 꼬마 신랑의 금이 환영을 반겼지요. 말에서 내린 덕이는 가장 먼저 김참판과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이제야 부모님 뵙기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된 듯합니다. 김참판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되었다, 되었어. 이 아비는 그저 네가 이리 성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장원이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느냐. 배가 제법 불러온 점순이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끝내 눈물을 훔치고 말았지요. 말에서 내린 덕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마루 끝에 앉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어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색시, 어릴 때 감나무에서 떨어져 울던 날도, 천둥이 쳐서 당신 품에 안기던 날도, 내가 기생을 데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도, 나를 사람 만들어준 것은 언제나 당신이었소. 뱃속의 이 아이와 함께 남은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소. 점순이는 배를 감싸 안으며 옅게 웃었지요. 은혜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 씩씩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마침내 산달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부터 진통이 시작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시어머니는 손수 산파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뜨거운 물과 정갈한 천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오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산실 밖에서는 김참판이 좀처럼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평소 근엄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고 산실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지요. 곁에 있던 덕이도 아버지 못지않게 마당을 맴돌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색시 부디 무탈해야 할 터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실 안에서 힘겨운 신음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추어 섰지요. 이윽고 산파가 활짝 웃는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경사입니다요. 떡두꺼비 같은 아드님입니다. 김참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하다가 이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김참판의 손을 맞잡았지요. 영감, 우리 집안대가 이제야 정말로 이어졌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산실에 들어섰습니다. 지친 얼굴로 누워있던 점순이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입니다. 덕이는 그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집신을 끌고 참새를 쫓던 그 옛날부터 천둥치던 밤 아내의 품에 안기던 그날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하였지요. 색시 정말 고생 많았소. 우리 이 아이만큼은 부디 병 없이 무탈하게 키웁시다. 점순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 안은 아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저 집은 9살에 들인 며느리 점순이가 집안을 살렸다지 뭔가.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좋으니 태기까지 저리 늦게라도 찾아온 게지. 조혼을 하려거든 저런 야무진 색시를 드려야 한다니까. 집신을 끌고 참새를 쫓던 9살 꼬마 신랑과 그런 남편을 품에 안고 회초리로 길러낸 16색시 점순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그렇게 경상도 일대에 두고두고 전해지는 명품 야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야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